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불장 내지는 버블이 올해 나올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질리도록 봤던 증거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걸 보고 코인의 정점이 밀렸다라고 믿는 거고요. 대부분은 끝났다라고 믿는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핑크색 바탕의 매크로 데이터를 보신다면 아마도 라울팔의 데이터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금이 정점을 찍고 나서 188일 정도 뒤에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는다. 6달 정도 뒤에 뒤따라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실제로 지난 1, 2년 전에도 맞아 떨어졌고 팬데믹 때도 맞았고 2015년 전후로도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있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시면 핑크색의 이 금값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값은 지금 까만색이 고개를 수그리고 있죠. 금 따라간다면서 뭐 너 디지털 금이라면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엄청 보셨겠지만 글로벌 유동성 이 까만색이 정점을 찍으면 올라가면 한 12주 정도, 3달 정도 뒤에 비트코인이 쫓아갔다. 금보다도 빨리 쫓아갔었습니다. 유동성과 굉장히 비트코인은 맞닿아 있는데 이것도 뭐 역사가 엄청 길지는 않지만 지난 거의 한 10년, 10여 년간 거의 맞아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핑크색 비트코인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아까 그 금 따라가는 것보다 더 못 따라가고 있죠. 굉장히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뭐 다 같이 그런 게 아니라 금값, 은값, 돈값, 주식까지 다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이러고 있으니까 넌 뭐 하고 있느냐? 아우, 재미없어 하면서 다 이제 떠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져봐야 이제 본인의 뭐 실력이라든지 뭐 관점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꼭 4년 주기 엄청 이게 강력했던 내러티브잖아요. 이거를 깨면서까지 꼭 이걸 틀었어야 됐을까? 왜냐면요. 이 4년 주기를 깨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과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서까지 이거를 결국은 그들이 깨뜨렸다. 그럼 왜 깨뜨렸을까? 한번 요약을 하자면요. 트럼프 정권에서도 이 깨트리는 게 필요했었고, 월가에서도 더 많이 필요했고, 이 두 기관의 니즈가 맞아 떨어져서 이 거대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권은요, 올해 중간 선거를 위해서 올인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때 보니까 다른 모든 정말 100이면 100 대통령들처럼 당선 그 당시에 엄청난 돈 파티를 하니까 2017년도는 즐거웠잖아요. 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뭐 코인은 뭐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근데 18년도 말이 되니까 싹 다 까먹고 불만이 가득 생겨서 중간 선거를 떨어졌었잖아요. 월가 입장에서도 엄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JP모건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이상한 게 튀어나와서 자꾸 화폐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무시를 하다가 뭐 애완돌이다 뭐 튤립이다 하다가 이젠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기 전인데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제도권 전에 유일하게 월가가 안 가지고 있는데 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뭐 비트, 이더, 솔라나, XRP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더군다나 그 개미들이 왕창 들고 있으면서 4년 주기와 함께 이 원하는 시기에 올려줄 거야 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개미들 돈 벌게 해주면 뭐 JP모건 입장에서는 뭐 재미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것을 뺏기 위해서 이 두 기관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지연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또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정부인데요. 뭐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제 새로운 것도 새롭진 않아요. 그러나 전무후무한 정책은 그래도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무후무,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런 완화 정책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요. 조금 기다리는 게 수월해지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개수 모으는 재미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이라는 한국으로 치면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2천억 달러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라라고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전무후무하냐면요. 일단 페니메이나 프레디 맥은요.
이 주택담보대출, 즉 뭐 MBS라고 하죠. 이거를 발행을 하거나 뭐 매입을 하거나 이거는 원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트럼프가 지시를 했다는 게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마치 연준처럼요. 여기도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지시를 한 게 최초다. 신기하다는 거죠. 자, 트럼프에서 입장에선 아메리칸 드림을 복원하겠다. 왜냐면 이게 금융위기 때 이제 뭐 부동산 엮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2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주택금리를 낮출 것이다.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너무 오히려 돈을 풀까봐 금융위기 재현 우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IPO를 앞둔 페니와 프레디,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대차 대조표를 올려갈 수도 있겠다. 한번 차분히 살펴보시면 스토리를 알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최초에는요. 내 대리인들에게 2천억 불을 MBS를 사도록 지시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이 대리인이 누군지는 처음엔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떤 뭐 SNS에도 이런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글을 남겼냐면요. 이 대리인이 누군지는 안 밝혔지만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은 2천억 달러의 현금이 있다더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두얼한테 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낸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이들의 반응입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도 마찬가지고 이 양 회사를 총괄하고 있는 연방주택금융청장, 총괄 뭐 주택금융공사 뭐 장 같은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 같은 건데 이분이 트럼프의 SNS가 나오자마자 바로 답장을 합니다.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yes sir 하면서 양사가 동시에 실행을 할 겁니다라고 바로 답을 했다는 거죠. 예스맨, 약간 충성심.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청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또 질문을 보면 좋은데 이 프레디와 페니메이가 왜 예스맨이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첫 번째 이유는요. 08년도에 이게 부동산 금융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이 망하면 미국 전체가 거의 흔들리는 수준이 된 겁니다. 이들이 돈을 뭐 방만 경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페니메이에 한 1200억 불, 그리고 프레디 맥에 717억 불 정도, 둘이 합쳐서 2000억 불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정부가 답이 됐겠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 두 개 합쳐서 2천억 달러긴 한데, 실제로는 이 두 개 페니랑 프레디 맥이요, 한 3천억 달러를 정부에 갚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배당 내놔라 뭐 해놔라 하면서 뭐 간섭도 하고 돈도 이미 다 갚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정부의 입김이 남아있다. 내가 하라고 하면 해. 이게 돈을 한번 빌려 보니까 이게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IPO를 앞두었다고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공공기관들이요, 민영화가 될 예정이고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 원래 트럼프 일기 때 하려고 했다가 그때 못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IPO가 된다? 그러면 이 CEO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트럼프에게 있습니다. 잘 보여야겠죠. CEO가 일단 돼야겠죠. 지금 뭐 기관장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CEO가 되면 뭐가 좋냐?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은요, 뭐 이것저것 막 막혀가지고 뭐 연봉이나 성과금이나 이런 걸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월급이 다 거기서 거긴 거 아시죠? 근데 상장이 됐다? 민간 월가급의 연봉을 CEO가 받을 수 있고요. 스톡 옵션도 받을 수 있고 또 예산을 민간이 됐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얻게 됩니다. 뭐 슈퍼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잘 보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돈 찍어내, 뭐 MBS 사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셨죠? 사실 연준도 이미 장악한 지 오래됐는데요. 어젯밤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글을 남겼습니다. 연준 금리 추가로 인하해야 된다. 원문을 보면요. 더 빠르게 인하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요. 동시에 연준 의장 후보 이제 발표한다. 그 다보스 포럼 이후에 발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장악하고 뭐 이 페니메이 프레지맥도 장악하고 뭐 준양적 완화를 취할 수 있는 곳들 뭐 재무부는 이제 스콧 베센트가 앉아 있고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예상된다?
버블이 터질지언정, 뭐 뻥하게 터질지언정, 과할지언정 일단은 풀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월가 쪽을 보면요. 월가는 사실 더 쉽습니다. 월가는요. 지금 행동으로는 최근 들어서 속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엄청 뭐 속이기도 하고 특히나 말은 어마어마했지만 지금 행동만 보면 최근 들어서는 초지일관이다. 그래서요. 저는 약간 죄송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지만요. 준비된 자들에게는 지금 난이도가 오히려 쉬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뭘 준비하는 거냐? 물론 상승도 뭐 준비를 하셨겠죠. 그러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지? 상승이 지연되면 어떡하지? 뭐 주식 대비 코인만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포트폴리오 갖고 있어야 되지? 많은 코인 중에서 내가 올인한 코인만 하락하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올인 내 것만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수많은 질문에 답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요. 쉽게 말하면 힘 빼고 뛰는 사람에게는 크게 힘들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렴한 코인, 막 이 저렴한 코인들 지금 좋은 게 널려 있어요. 이거를 개수를 늘려가는 재미까지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는 이렇게까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JP 모건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ETF 자금 유출이 완화되면서 암호화폐의 매도세가 거의 끝난 것 같다. 거의 끝났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비트이더 ETF 뭐 유출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1월에 바닥 쳤네. 이거 바닥 치고 올라가겠네. 그리고 그 이유는 뭐 조정이 온 것 같은데 이유는 시장의 스트레스보다는 포지셔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지셔닝이 뭐냐면요. 연말에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리밸런싱도 해야 되고 하면서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손절치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거 좀 조정 온 것 같아. 근데 그거 끝난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뭐 무기한 선물이나 CME 선물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을 볼 때도 1월에 바닥을 다진 것 같아. 바닥 지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기사들이 나고 있어요. JP 모건이 말하기를 크립토의 셀오프는 끝난 것 같다. 거의 바닥으로 온 것 같다. 뭐 ETF를 봐도 그렇고 플로어를 봐도 그렇고 포지셔닝도 그렇고 이렇게 진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인지 뭐 알고 보면 이제 뭐 크게 재밌진 않은데요. 10월 10일자에 뭐 딱 맞춰서 뭐 대규모 청산도 있었고 뭐 거기에까지 관여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팩트는 MSCI 지수에서 나갈 것이다. 이 퍼드가 항복했다는 게 뭐 정설이잖아요. 실제로는 또 나중에는 MSCI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모건 스탠리 지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죄송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뭐 2월 달엔 빠졌다. 그렇게 막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 그냥 뭐 사과도 안 해요. 보시면 아무튼 퍼드를 일으켜서 엄청난 청산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뒤로 JP 모건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JP 모건은 이 뭘 샀고 팔았고 이런 게 정말 드러나질 않아요. 정말 꽁꽁 숨겼다가 나중에 뭐 어디 뭐 법정 소송 가가지고 제출해야 되니까 뭐 컨센시스 그 이더리움 뭐 지분이 있다더라 뭐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죠. 근데 아마도 뭐 축적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나중에 많이 샀으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풋옵션을 많이 샀다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축적도 하고 풋옵션으로도 큰 재미를 봤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좀 늦게 들어왔지만 개미들 거 많이 뺏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슬그머니 바닥은 지난 것 같다. 뭐 플로우랑 포지셔닝 뭐 이유였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재밌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두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가격만 떨어뜨리면은요, 대중들은 뭘 해도 믿질 않아요. 에이, 끝났어. 재미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대중을 갖고 놀고 있구나. 정말 자기 마음대로 뭐 담보대출에 무슨 구조화 채권에 무슨 뭐 캔톤에 뭘 올리고 있네. RWA인의 준비를 하면서도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갖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JP 모건뿐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26년도에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행동은 숨길 수가 없겠죠. 근데 최근에 큰 곳만 얘기를 했으니까 좀 작은 곳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넥소라고 해서요. 사실 작은 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데인데
2022년도에 FTX, 테라루나 무너지고 특히 SEC가 넥소가 이제 암호화폐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자 주는 거에 대해서 뭐 증권이요라고 하면서 막 벌금을 때리고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살긴 살았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드디어 비트이더 보유자 대상으로 제로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험난하잖아요. 막 바닥이 왔네 마네 하고 다 지금 주식 가서 놀고 있는데요. 이 남지도 않는 제로금리를 왜 하고 있나 한번 보시죠. 비트이더 보유자 대상으로 제로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연이자가 0%, 수수료 면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뭐 한도가 어떻고 지난해 뭐 얼마를 빌려줬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왜 무료일까? 이렇게 험난한 시국에 넥소는 이거 자선 사업가인가?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승장에서 하락장에서는 담보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데 부동산을 담보대출해서 뭘 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월가의 고객을 뺏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넥소가 이쪽에서는 크지만요. 뭐 캔터피츠제럴드나 JP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비하면 정말 바다에 뭐 얼마 되지도 않은 바가지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뺏기 위한 승부수다. 이게 제가 비교를 한 걸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넥소는 현재 대출 규모가 한 20억 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꽤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주요 담보로는 비트이더, 솔라나 등 100개 코인, 그러니까 모든 코인을 다 이제 담보대출도 하고 뭐 이자도 주고 이렇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 담보대출의 선두주자는 캔터피츠 제럴드라고 트럼프 상무장관 왼팔 있죠. 그 하워드 루트닉의 회사인데요. 여기는 지금 비트코인만 하나만 가지고 20억 달러로 담보대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0억 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억 불 단위로 계속 증액합니다. 그 다음은 40억 불, 그 다음은 60억 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배로 테더가 있기 때문에 뭐 정말 굉장히 많이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이게 공룡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JP모건도 비트와 이더를 가지고 이미 담보대출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대출 규모는 나오진 않습니다. 뭐 초기이기도 하고 JP모건은 원래 잘 숨깁니다.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확장 가능성 보시면 무제한. 뭐 JP모건은 미국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누가 그럼 넥소의 사람들이 담보대출 가려고 할까요? JP모건으로 갈까요? 넥소 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넥소 입장에서는 이분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지금 수익을 포기를 하면서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왜요? 운영 수익에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객들이 이렇게 맡긴 비트 이더를 가지고 이건 운용 수익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아마 거두기 어렵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크립토 담보대출이 이제 일상화될 정도로 가격이 올라올 텐데 아무튼 점유율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비트 이더로 다들 시작은 하지만 그 밑에 이제 솔라나 쳐다보고 XRP 쳐다보고 뭐 도지 쳐다보고 아발란체 쳐다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냉며들기 위해서 넥소에 스며들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을 올라가는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힘든 시국이에요. 그리고 뭐 큰 기관들 얘기는 많이 드렸지만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요새 지금 쌍모건이 정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뭐 동생 기업이죠. 모건 스탠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상반기에 비트 이더의 거래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비트 이더 솔라나 ETF를 발행해서 판다는 거랑은 또 별도입니다. 즉 ETF로는 지금 부족하다. 직접 이제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 거래 고객들을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이 코인 사고 팔 수 있게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면, 야,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결정이 늦지만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결국 이거 다 차지할 때까지 아마 이렇게 밀고 나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여기 또 소개를 했네요. 아울러 사모시장의 거래 및 결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 토큰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식 토큰화도 대세지만요. 여기 보시면 사모시장, 사모는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찬밥입니다. 뭐 큰 부동산, 뭐 빌딩, 뭐 땅덩어리
또 뭐가 있을까요? 임야, 숲 같은 거, 이런 거, 비상장 주식. 안 팔리니까 비싼 수수료를 받고 이걸 뛰어드는 건데요. 이거 물 안 들어오면 유동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동화를, 기대를 하면서 지금 주식 토크나 검토 중이다. 그리고 연말에 토크나 자산을 지원하는 디지털 지갑까지 출시한다. 와, 우리로 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이요. 지금 토큰 지갑을 만든답니다. 왜냐면, RWA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내 지갑을 가지고 특히나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데서 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그냥 너가 결제해 이런 시간이 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결제를 위해서라도 지금 지갑까지 만들고 있고 정말 야무지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건만 이러고 있을까요? 뱅가드도 지금 ETF 팔고 있고요. 제가 쌍모건이라고 했는데 요새 모건 정말 형, 동생 다 나오고 있고 찰스 슈왑도 그렇고 지금 비트이더 거래하겠다고 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ETF 발행에서도 이제 벗어나서 사고 파는 것도 벗어나서 RWA 준비도 하고 있고 무슨 구조와 채권을 팔고 있고 옵션을 팔고 있고 행동을 보면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락장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오래 준비를 해가지고 한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올해는, 사이클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무튼 이렇게 피크, 약간 정말 우리가 과도하게 흥분하는 그 정점의 근처에서는 아마도 이런 사건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는 IPO입니다. 스페이스X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요럴 때 이제 IPO를 하겠죠. 하락장이고 떨어지는데 이런 거를 할 거란 생각이 들지 않고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면 이게 무게감이 떨어지는데 우리 돈나무 언니가 한 인터뷰에 나와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실제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네요.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비축된 비트코인은 압수한 물량으로 처음엔 한정을 했죠. 지금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초기 정부 목표는 100만 개였다. 이거 다들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부는 실제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간 선거를 앞뒀기 때문이다. 이 암호화폐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슈고 이것 때문에 뽑힌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기 후반 생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저는 이게 정말 당연하게 믿겨지는데 반해서 그럴 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혹자들은요,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믿고 투자한다 이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영향력을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은 원래 탈중앙화잖아요. 트럼프를 믿는다기보다는 트럼프와 이 월가의 탐욕을 믿는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뭔가 통제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돈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코인이 올라가고 있다.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트럼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 본다면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쵸? 글로벌 램프도 올라가 있고 금값도 올라가 있고 근데 PMI 제조업 지수는 바닥에서 비비고 있지만 완화 정책이 준비되어 있고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요. 월가들의 행동을 보면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모든 게 준비됐는데 딱 하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코인 가격만 안 따라온다면 이게 어떤 상황일까? 저는요,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클수록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이때 살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준비된 구독자님들에게는 코인만 소외된 것 같은 이 시간이 생각보다 즐겁고 조금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